자, 오늘 자리에 모신 분은 지난 2011년도 9월에 이제 한국에 오셨어요. 김연희 씨라고요. 평양이 집이시죠. 고향이자 집. 네, 그렇죠. 현재 주소지잖아요, 네. 그죠? 평양이신데 한국에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오셨는데 이제 줄곧 이제 북으로 보내달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요구하시고 송환 활동을 이제 하고 계신데 또 최근에 뭐 기자회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활동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정부 당국에 그 송환 요청을 했는데요. 뭐 정부에서는 현재 뭐 통일부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연희 선생님 모시고 또 우리 그 북에서 오신 분들의 인권을 주로 이제 보장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장경익 변호사님 두 분 모셔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최근에 뭐 CNN에서도 김연희 선생님 관련한 그 취재 보도를 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게 되셨어요. 또 북측에서도 공식적으로 송환 요구를 해오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연인지를 오늘 좀 들어보고 관련 또 뭐 법적인 문제 또 다양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희 선생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TV나 이제 신문에서 많이 뵀는데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 장경욱 변호사님 오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탈북자 간첩 사건 딱 그러면 장경욱 변호사님 딱 떠오르거든요. 조작이 빠졌습니다. 탈북자 간첩 조작. 아, 탈북자 간첩 조작, 조작 사건을 거의 제일 처음 이제 폭로를 하시고 그 싸움을 같이 해오셨던 분이죠.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게 보면 또 변호인단에 같이 하셨던 분들 다 여러 가지로 힘들이 지금 많이 모여서 또 저는 종합동신문센터에서 허위자백에서 간첩으로 지금 옥고를 치르는 아주 불쌍하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탈북자들로서 누명을 쓰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부분까지 해결하고 또 현재 진행되는 탈북자 간첩 조작으로 그 뭐 새로운 분보다도 계속 이런 기존에 누명을 쓴 분들 그리고 현재 이제 재판 계류 중에 있는 분들이 여러 면으로 생활을 정착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또 중앙합동신문센터 문제 동포들을 대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겠다 이런 취지의 활동 목표를 가지고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지금은 탈북자 조작 간첩 사건 그런 피해자들의 생활적인 어떤 정착 무죄의 경우에 지금 사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활 정착 그리고 법제도 개선 이런 부분 목적으로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금 조직해서 조용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알려져 있죠.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운영위원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운영위원입니다. 민들레. 근데 하여튼 이 장경욱 변호사님하고 이게 딱 매치가 돼야 그 유성 그 간첩 조작 사건 이걸 딱 떠오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들레를 잘 기억해 해주시고 후원 모집하시는 거잖아요. 후원 회원들을 모집해서 뭐 여러 가지 법률 기금이라든가 또는 생활적으로 지금 현재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채로 무죄를 선고받은 보이사령부 집합간첩 비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보호 대상에서도 배제. 아예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사령부 집합 조작 간첩 사건 경우에는 들어와서 바로 서울구치소 가서 간첩이기 때문에 비보호 결정 아닙니까? 그 비보호 결정된 상태에서 최초로 무죄가 돼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통일부에서는 주민등록은 만들어주겠다. 그러나 국정원에서는 간첩이라 해서 보호 여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으로 의견이 올라왔고 또 그런데 그 보호 여부 결정하기도 전에 무죄가 더 빨리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지금은 대법원 이 재판 끝난 후에 그 최종적으로 보호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집도 없고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고 재판하는 사람이 취업 활동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도 필요하고 한데 그런 것들을 사실상 우리 변호단의 힘이라든가 여러 어떤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도에서도 좀 많은 후원이 필요하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분들의 이렇게 영치금도 국정원이 넣어주기도 하고 네. 제가 넣어주기도 하고 그 영치금 양이 많아야겠네요, 이쪽에. 예, 그래서 여기 모임이 잘 돼야 저는 뭐 국정원이라는 조직에 의리가 없기 때문에 네. 예, 분명히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하면 나오면 아마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호소할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들레 그 활동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김현희 선생님 얘기를 좀 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소개를 먼저 해주시겠어요? 네. 47살이고요. 평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4년 전만 해도 거기서 남편과 딸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고요. 현재 평양에는 연로하신 아버지, 어머니, 그 동생 2분, 그 남편과 딸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있습니다. 네. 평양시 중구역에 네. 계셨다고요? 근데 이제 평양을 나오시게 된 계기가 뭡니까? 평양에서 이렇게 저의 큰아버지 분들이 자선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촌 언니네 집에 해외 여행을 나오게 됩니다. 2011년 6월 3일 날 중국 해외 여행을 나와서 언니네 집에서 한 달 동안 휴식하는데 그때 제가 이미 앓고 있던 지병이 간경화가 심했어요. 그게 한 달 동안 언니네 집에 있다 나니까 치료를 받아야 필요로 하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착각한 게 평양에 있을 때는 6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서 그렇게 알아도 무슨 약 먹는지 무슨 주사 맞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국가에서 치료해 주니까 무상치료제니까 살았지만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니까 우리하고 조금은 비슷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나도 상상 밖으로 치료비가 너무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그 아픈 몸으로 부모님 앞에 나서기는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치료를 해서 좀 건강한 모습으로 부모님 앞에 가고 싶다. 이런 개인 욕심으로 가진 상태에서 브로커한테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도 다 한국 가서 돈 벌어오는데 중국에서 어떻게 돈을 버냐고. 한국 가서 2달만 일하면 엄청 많은 돈을 벌어온다고. 자기네 옆집 사람도 2달 동안 한국 가서 일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왔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정말 철이 없었죠. 가장 큰 최악의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서.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겠다는 그 한 가지 욕심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2달 동안 멀리 가서 돈 벌어서 오면 내 치료도 하고 고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정식 떠납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브로커들이 안내하는 대로 또 나오는 과정에 알게 돼요. 내가 석희였다는 거를. 그 옆에 있는 분들을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난 이건 절대 내가 갈 길이 아니로구나. 난 석희였구나 생각해서 도중에 도망치려고 하지만 이 브로커들이 내 여권을 빼앗아 가지고 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한국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아니 그 평양에서 한 달 이상 여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2달 여권이 2달이에요. 여권 기간을 이렇게 정해져서 네네 2달짜리 여권을 받아왔으니까. 그럼 이제 어떤 경로로 지금 들어오신 건가요? 중국에서 처음에 심양에서 몇 분을 브로커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뭐 정주로 해서 昆명으로 해서 뭐 태국으로 해서 태국 이민 수용소에 있다가 한국 오게 되죠.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그 국정원 합동신문센터로 인천공항에 내리게 되면 국정원에서 버스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버스 타고 국정원에 들어오는데 저는 와서부터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혀요. 나는 속아서 왔다. 절대 여기서 살 사람 아니니까 내 고향으로 보내달라. 계속 하니까 이 사람들도 처음에는 간첩 임무 받고 있지 않았냐. 평양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왜 왔냐. 그래서 믿지 않다가 근데 하도 막 안타깝게 하소연하고 한 달 동안 또 단식도 합니다. 보내라고. 무슨 간첩이 오자마자 보내라고 단식을 하면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알고 그때 국정원에서 하는 소리가 그건 거예요. 당신이 이제 우리가 보내고 싶어도 보내면 북에서 당신이 한국 왔다 간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죽을 건데 어떻게 보내냐고. 죽을 거 뻔히 알고. 그래서 나 죽어도 좋다. 좋으니까 그냥 보내만 달라. 부모님 곁에 갖고 싶다 하는데 그냥 보내주질 않아요. 마지막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보호동의서인지 뭐 이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해요.
너 이거 안 쓰면 하나원에 못 간다. 하나원에 못 가면 너 여기서 죽을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간다. 네가 여기서 죽는다 한들 누가 네가 여기서 죽었다는 걸 알겠냐. 누구도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정말 겁이 나더라고요. 정말 중국에 해외여행 나왔다는 것만 알고 한국에 간 건 누구도 모르는데 부모님도 여기서 내가 죽으면 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후일에 대한 게. 그래서 생각하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나가서 여권을 받아서 도망가는 길밖에 없구나 하고 그 서약서를 쓰게 됩니다. 그 얼마나 조사를 받으셨어요? 거기 계신 기간이? 일반 사람들은 뭐 한 일주일씩 덕방에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한 달을 있었어요. 덕방에. 한 달을 있다가 한 달 됐는데 저보고 나가라 하는 거예요. 일반 방으로. 그래서 난 뻗쳤어요. 남들은 덕방에서 나오지 못해서 그러는데 난 절대 덕방에서 안 나온다고. 북한으로 보내기 전에는 난 절대 덕방에서 안 나간다고 이렇게 뻗쳐도 보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방에서 한 달 지내시고 국정원에서 있던 기간이 조사 받고 나온 사람들끼리 함께 있는 방이 떠 있어요. 종료방입니다. 네. 종료방. 독방에 조사하기 전에 대기하는 대기방도 다인실이 있고요. 네. 다 통제를 합니다. 그다음에 독방 조사를 이제 하고 처음부터 다인실을 대기하지 않고 바로 독방에 가서 조사하는 분도 계시고 독방 생활이 끝나면 하나원에 이렇게 좀 사람들을 집 대기시켰다 하나원으로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종료방에 계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하나원으로 보호동에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문센터의 전체 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3개월이에요. 3개월인데 내가 한 달 동안 단식 투쟁하고 막 이렇게 난리를 부리니까 남들은 3개월 있어야 하나원 가는데 난 2달 만에 뽑아줬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그 평양에서 그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로 이제 국경지대에 있는 그 탈북자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래서 평양에서 나온 사람이라 더 의심을 한 걸까요? 간첩혐의라는. 근데 간첩혐의 관련해서 네. 그렇게 뭐 조사 구른 조사는 별로 크게 안 받았어요. 간첩은. 우리 네. 그냥 돌아가겠다니까 그걸 안 보내주느라고. 그래서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이런 서약서를 쓰라고. 그럼 그 안에서 조사를 받고 결국 이제 보호 동의서라고 하셨나요?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서죠. 살겠다. 그래서 정착할 수 있는 네. 하나원 교육을 이제 받게 되고 집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정착 지원금을 받게 되고 나오시게 되는 거죠. 하나원에서 그러면 얼마나 계시다가 이제 나오신가요? 하나원에 또 한 3개월 있어요. 네. 한 3개월 있는데 거기서는 그 정착할 수 있는 무슨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무슨 뭐 여러 가지 생활 풍습이라든가 무슨 이런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그 나올 때쯤 되니까 3개월쯤 되니까 정착금이 한 사람한테 600만 원씩 차려집니다. 대한민국에서 600만 원씩 차려지면 먼저 하나원에서 나오기 전에 300만 원을 먼저 줘요. 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교육을 해줘요. 이 300만 원은 그 브로커들한테 계좌이체를 보내라. 브로커한테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야기를 해줘요. 브로커들한테 보내라. 이제 이걸 안 주고 나가게 되면 브로커들이 재판을 걸어서 재판 소송에 걸리게 된다. 당신들은 돈도 없이 그냥 이제 나가는데 변호사만 선임할래도 500만 넘게 이제 큰 돈이 드는데 그 300만 안 주겠다고 하다가 더 큰 이제 빚을 지게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을 주고 조용히 사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요. 그래서 돈을 300만 원 들어온 다음에 그 현금 인출기 네네. 거기 가서 자동 이체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배우고 그 자리에서 브로커들한테 다 자동 이체를 해줘요. 그래서 브로커한테 주라고 300만 원이 먼저 우리한테 차려집니다. 그리고 하나원 나가면 이제 300만 남았죠. 그거를 석 달 있으면 100만, 또 석 달 있으면 100만, 또 석 달 있으면 100만 해서 9개월이 돼야 300만 원 내가 손에다 잡을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손에 잡을 수 있는 건 300만 원이죠. 그 하나원에서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브로커한테 공식적으로 계좌 이체를 하라는. 그 방법도 가르쳐주고. 뭐 김연희 선생님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저도 뭐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브로커들이 있는 것이고 중국의 뭐 조선족 한족까지 해서 체계적으로 왜냐하면 여러 국경을 통과해서 한국에까지 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리 본인들은 수고비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을 여기 보내줬기 때문에 그 보내주는 방법에 따라 액수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미리 한국에 먼저 온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불을 받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는
결국 돈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한국으로 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이제 이윤 동기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가장 최후의 이 들어오는 그 관문은 국정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북을 인권을 계속 공격할 수 있는 탈북자들이 계속 양산해야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정부가 그걸 돈으로 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브로커 뭐 수준 낮은 브로커들일 수도 있고요. 종교인을 가장한 국정원도 있고 실제 종교인 중에 뭐 북한 인권을 해서 들여오면서 수고비는 당연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 사회에서 정말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쉽게 종교인들로 해서 이렇게 주선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종교인들은 돈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돈 안 받고 오는 경우도 종교 쪽에서 여러 가지 뭐 미국 쪽에서 돈 받고 이렇게 해서 하는 분도 있는 거로는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브로커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국경을 넘으면서 오는 이 과정이 저는 너무나 이 반인권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제 속아서 오는 경우에 있어서도 전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커들이 돈을 받아가고 하나원 나오자마자 받아가 수금해가고 받지 못할 경우에는 뭐 신체의 일부를 준다, 나하고 결혼을 한다, 뭐 온갖 각서를 중국에서 쓰고 또 소송까지 하고 뭐 많은 경우들을 지금 사례들을 접하고 있고 탈북자들 대부분이 와서 법률 상담의 많은 부분이 이런 브로커들과의 그 어떤 계약 이행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공계리에 이게 과연 저는 인신매매로 지금 규정할 수도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좀 더 실상이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하나는 그 말씀 이제 지금 충격적이라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 게 나오셔가지고? 나와서 경산에 대구에 경산. 네, 대구 경산을 갑니다. 그때는 제가 뭐 대구가 어딘지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원의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제가 양장사니까 어디 가면 좋겠냐고. 나 어디 가야 일을 할 수 있냐고 하니까 대구가 섬유도시라서 대구 가면 좋다고. 그래서 그럼 나 대구 가겠다. 이렇게 해서 대구가 설정이 됩니다. 대구가 집이 없어서 가장 가까운 경산에 집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와서 처음에는 그냥 그때 하나원에 있을 때도 그거 알고 있었어요. 탈북자들은 6개월만 되면 요건이 나온다. 6개월이면 중국으로 해외여행 나갈 수 있다.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9일밖에 없구나 하고 6개월을 정말 간신히 참았어요. 그 기간에 뭐 패션 디자인 무슨 학원 전문학교라고 해가지고 5개월 동안 그걸 다녔거든요. 다니다가 그 해 10월에 그 양장기농사 국가기술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94점으로 뭐 우수도 해봤고요. 6개월 만에 제가 시청에다가 유권을 신청을 합니다. 대구시청에다가요? 경산시청에다가. 예, 신청을 하니까 한 이틀인가 있다가 나는 요건이 안 된다고 승인이 안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직 날짜가 아직 안 됐나?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나 해서 한 1년쯤 있다가 또다시 전화를 해봐요. 이번에는 시청에 가서 민증을 내면서 나 요건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이름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신청서 받지도 않고 당신은 요건이 안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내가 신청해보지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떻게 내 이름만 보고 안 되는지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당신은 국정원에서부터 안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정말 열받더라고요. 이거 뭐지? 하고 내 신변 보호관이라고 해가지고 경찰관이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경찰관 일부러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앉아있는 상태에서 국정원에다 전화를 걸었어요. 요건이 왜 안 나오냐고 나는 하니까 당신은 신원 투기자로 돼서 이렇게 요건이 국정원에서부터 요건이 승인이 안 된다. 신원 투기자. 네. 특이자. 네, 그래서 언제 되냐고 하니 그건 장담할 수 없다고 언제 날지 누구도 모른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오직 그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요건 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내가 서약서도 쓴 건데 이거 안 된다면 나는 이젠 더는 갈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몇 달을 생각을 하다가 어쩔 수 없다. 이젠 믿을 거는
그래서 내 저거밖에 믿을 게 없구나 하고 심양 우리 북대사관에다 전화를 합니다. 나용사관에다 전화를 해서 나 정말 내가 실수로 이게 남한에까지 오게 됐다. 정말 나 가고 싶으니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겠냐고 중국까지만 나오면 우리가 저까지 안전하게 데려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전화했어요. 한 번에서 안 되길래 다음번에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혹시 다른 방안도 있지 않을까 해서 또 전화해보고 또 전화해봤는데 답이 계속 같은 거예요. 아, 아니구나. 이제 내 힘을 어떡하나 중국에 가야 된다. 이 한 가지 결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밀양이었어요. 밀양을 준비를 해서 손을 넣고 해봤는데 마지막에 답이 오는 게 2천만 원 준비하라. 네, 밀양비를. 근데 1년 거의 1년 조금 넘었는데 2천만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도 포기하게 돼요. 그랬다가 또 다시 안타까워하는 살라에 그 사이트 보니까 인터넷에 뭐 주민등록증이나 대학 졸업증 이런 거 위조하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쭉 훑어보니까 아, 여권도 위조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였구나. 이거면 나 비행기 탈 수 있는데 하고 전화를 해봐요. 전화를 해서 아 근데 탈북자라고 하면 당장 또 고소할까 봐 무섭잖아. 그래서 아 나 조선족인데 불법 체류자다. 그래서 중국에 가려고 하는데 이거 여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아 당연히 된다고. 그래서 얼마냐 하니까 250만 원이래요. 그래서 신청한 한 이틀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로 메일이 왔어요. 여권 다 됐다고. 이틀 만에 여권 다 됐다고 딱 보내왔길래 아 좋아서 돈 열려고 하는데 그때 문자 온 게 뭐냐면 25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왜 처음하고 왜 약속이 틀리냐 하니까 이거는 여권 만드는데 250만 원이고 비자 받는데 또 250만 원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난감하고 그래서 거기서 막 서로 티격태격 싸움을 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경찰에다 이 여권을 신고하겠다. 불구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때 뻑 쓸고 하트면 해라 뭐 이래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새 그 생각하다가 경찰한테 그 여권이 메일로 왔잖아요. 그걸 내가 자수합니다. 경찰한테 아 나 여권 해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브로커가 먼저 신고할까 봐. 그래서 내가 자수하면 조금 더 제가 좀 용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저기 보안법 그 다음에 생각에 이제는 더는 방법이 없잖아요. 생각 정말 그 다음에 타락을 했었어요. 더는 이제 못 가겠구나 하고 그때 자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뭐 약 한 50알을 수면제 50알 먹고 쓰러졌다가 또 경찰 그 119로 해서 실려갔다 살아났고 한 보름 동안 치료받고 퇴원했는데 제가 그 약 후유증으로 다리를 못 썼어요. 한 20일 동안을 하반신 마비됐었는데 퇴원에 나와서 그 다음 날로 집에서 또 동맥을 끊습니다. 손목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조조스러운 거예요. 어떡하나 죽여야 되겠다. 근데 그나마도 또 병원에 실려가서 살아나게 돼요. 그때 제가 생각하는 게 아, 난 죽을 운명이 아니구나. 최소한 나는 부모님과 자식 앞에 살아서 돌아가는 게 내 덜이겠구나. 그게 강심을 먹게 돼요. 그다음에 내가 얼핏 생각나는 게 아, 국제법에 혹시 간첩이라도 되면 이거 강제 추방, 그러니까 간첩죄를 죄값을 받으면 강제 추방하지 않을까? 남의 나라 간첩을 왜 여기다 두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간첩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모르잖아요. 그때 이미 전부터 한국에 왔을 때부터 인터넷 보니까 그 이제 말씀하신 유우성 사건, 원정화 사건 이런 간첩 조작 사건들 보면서 탈북자들 명단을 북에 보냈다는 명구가 있어요. 아 이거면 간첩이 되는구나 하고 배우죠. 그래서 탈북자들 17명을 휴대폰에다 입력을 합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이름, 집 주소 이걸 입력을 해요. 입력하자마자 내가 경찰청에다 전화를 합니다. 나 지금 북에 보낼 정보를 수집했다. 탈북자 명단 수집했으니까 빨리 와서 나 멈춰 세우라. 전화를 해요. 근데 법치국가라고 했는데 열흘이 돼도 나 잡으러 안 옵니다. 6월 2일인가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6월 13일인가 한 열흘쯤 있다가 다시 또 전화를 해요. 해서 이번엔 나 좀 만나자. 전화를 해서 대구의 어느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형사 2명이 나왔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제가 보여줍니다. 휴대폰을. 자 봐라. 나 진짜 이거 정보 수집한 거 맞지 않냐. 그래서 다 보여줘요. 나 진짜 수집했다. 그렇게 돼서 간첩으로 돼서 작년 7월 19일 날 구치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치소 구속되고 나서 변호사님 처음 만나신 건가요? 그렇죠. 구치소에 있을 때 왔었죠. 네.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북에 돌아가려고 그죠? 여권을 위조를 하고 근데 이제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관이 있습니다.
그 주소를 경찰이. 옮기면 예 그래서 경찰들. 저 이제 보안 경찰들이 친한 것을 가장해서 예. 굉장히 밀착해져. 굉장히 이제 친한 것을 가장해서 감시를 하는 거죠. 여기 정착 생활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하면서 그래서 그 여권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공문서 위조를 그러니까 어떤 공문 위조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국가보안법상의 탈출 예비 예, 그렇게 해서 집에 압수수색을 다 합니다. 2013년 연말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북에 못 돌아. 근데 여권 사건 자체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압수수색까지 당하지만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절망 상태에서 자살 시도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 단계에서부터 이제 남북 뭐 여자 축구대회도 보안 경찰하고 같이 가자고도 하고 그 보안 경찰하고 술 마시면 보안 경찰 나를 돌려보내지 않는 보안 경찰들 또 와서 여러 가지 어떤 사연이 있는데 사연 중에 뭐 탈북자들에 대해서 너무나 깔보고 모욕할 뿐만 아니라 본인을 마치 무슨 간첩이냐 무슨 어떤 현금 지급기에 이런 5만 원권이 인식이 안 되니까 또 신변 보호 담당 경찰이라는 사람이 이게 공작금이 아니냐는 식으로 하고 자기도 그러니까 자꾸 그때부터 한번 무슨 심정인가요? 너네 한번 엿먹어봐라 이런 심정으로 혼쭐 한번 내봐라. 그러니까 술 드시면 내가 아시안게임에 남북 여자축구 경기장에서 북쪽에 뭐 누구를 만나서 정보를 넘겨줬다. 이걸 술자리에서 신변보호관한테 얘기를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다 녹취가 되고 얘기를 하면 이제 간첩 혐의를 잡으려고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계속 조사 과정에 탈출 예비와 뭐 공문서 여권 위조도 있지만은 이 얘기를 알기 때문에 자꾸 물어봐요. 이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조사 과정에서 계속 물어보면 이렇게 검찰까지 이게 좀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때 요 탈출 예비하고 할 때 검찰에서는 부인을 했고 부인을 한 날 이 지금 동맥을 끊은 상태에서 검찰 조사 받으러 갔었고 그리고 나서 이 동맥 끊고도 여기 상처 맨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탈출 예비가 검찰 조사 받으면서 검찰 조사에서 간첩과 관련된 다 부인을 하고 이 조사를 끝내고 나니까 이제 담당 수사관들과 또 신변보호 담당관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시켜 주는데 아까 이제 그 술자리에서 다 들었던 그 여자 경찰관이 검찰에서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간첩 혐의와 관련돼서는 넘겨주기까지 했다는데 그러니까 그럼 본인이 얘기해 보세요. 뭐 그래가지고 또 입원한 상태에서 내가 간첩 활동했다고 진술서를 또 작성해서 줍니다. 그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이 나라 정부에 대한 원망 그거밖에 없었어요. 경찰에 대한 거는 별로 뭐 인간적으로 다른 감정은 없었는데 좀 아픈 사연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거는 그럼 뭐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정말 아픈 사연이 있어요, 여자로서. 그때 치명적으로 정말 제가 어떤 타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경찰한테서. 그래서 그때 이게 뭐지? 정말 환멸스럽고 막 격하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 수 있을까? 복수심이 가득 찰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공개할 수 없는 사건인데요. 그다음에 내가 복수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복수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탈북자들 나올 때 이렇게 다 뭐 붙여서 나온대요. 뭐 A급, B급, C급. 근데 나는 국정원에서부터 뭐가 붙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 휴대폰은 물론 50m 반경까지 공중전화까지 도청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싹 나왔는데 그래서 그때는 한국 사회도 모르니까 진짜인 줄 알죠. 공중전화를 어떻게 도청을 합니까? 내가 어디서 공중전화 한 줄 알고. 진짜인 줄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숨 막히는 데서 어떻게 사냐 하고 그 불안한 속에서 제가 그런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경찰한테. 심적으로 정말 힘들었는데 또 이제 그 두 번째로 타격받은 거는 이제 현금인 측에서 무슨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래서 어제 복수심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너네 나 간첩이라고 좀 따라다니는데 똥줄 갈기면서 따라다니봐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한번 서울에 뭐 가는데 어디 가나 해서 나 북에서 공작원이 내려와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서 지금 만나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걸탕 먹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복수심으로 처음에는 시작됐어요. 근데 내가 정말 미안했던 거는 그 마지막에 나를 신변을 보호했던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밀양이나 위조 요건 다 못하게 되니까 마지막에 자살 시도까지 하잖아요. 그때는 정말 목숨까지 버릴 생각을 하잖아요. 살고 싶지 않고. 그때 그분을 보면서 내가 정말 생각이 많더라고요. 내가 오직 이 마지막 순간에 죄스러우면 저 사람한테 정말 죄송하구나. 그래도 조금이나마 나한테 인간적으로 형제처럼 다가왔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 사람한테까지 영향 미친 게 나는 너무 죄스럽다. 내가 이런 뭐 자백서라도 써서라도 너한테 그 죗값을 갚을 수 있으면 이런 건 나 뭐 죽을 판인데 이런 거 얼마든지 써줄 거야 하고 그 입원한 상태에서 그날 밤으로 자백서 써요. 맞다. 이때까지 내가 말했던 거 다 사실이다 하고 자백서 쓰죠. 그래서 검찰에 기소해서 됐는데 그게 다 무효로 돼요. 그건 내 말뿐이지 아무런 증거도 없고 거짓말이 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또 이 양반들은 또 거짓말해. 증거 더 보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진술서만 있어서 그 사실 추가해도 되거든요. 한국에서는 본인이 그렇죠. 지령 받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넘겨뒀다는 자백만 있더라도 예를 들면 뭐 여권을 위조했든 가려고 했든 뭐 여러 가지 친북적인 부분이 있고 하면 다 보강 증거가 되는데 이번에 또 증거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기소해서 간첩만 또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더 조사를 해요. 다시. 근데 우선은 그 간첩 혐의를 뺀 게 기소가 된 상태로 있습니다. 기소가 돼서 뭐 작년 한 재판 진행 중에 있을 때 기소된 사건을 있었을 때 저는 그 사건을 어떻게 들었냐면 저는 이제 중앙합심센터의 전신인 대성공사가 서울의 이제 신길동에 계속 탈북자들 조사하고 있다. 보통은 이제 안산 쪽으로 중앙합심센터로 다 넘어간 줄 알았더니 거기서 조사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수소문하던 중에 아마 김연희 씨와 같은 동기분이 대성공사에서 조사받았다면서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뭐 주변에 뭐 혹시 뭐 간첩으로 조사받거나 뭐 탈출 예비로 요즘 사건이 많이 나는데 재입국하기 위한 과정에서 그런 아시는 부분 없습니까? 하니까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수소문 해보니까 대구 쪽에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접견을 갔을 때는 이제 추가적인 간첩, 그러니까 그때였죠. 제가 몇 월 달인지 모르지만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3월, 4월에 지금 탈북앱이 단독 판사 조사에게 재판 계류 중인데 재판이 안 나가요. 5, 6월 달에 불출석하면서 아니 그 구속된 상태에서 아니 불구속 작년에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 저는 알았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 지금 시기는 좀 그런데 본인은 뭐냐면 기소된 상태에서 간첩 활동을 한 거예요. 보여주고 막 한 게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간첩 활동 하겠다. 저쪽에 진천 쪽에 다방 쪽이 탈북자 많다더라 해서 가서 이번에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뭐 2012년도에 90명이 넘겼다 이거 아무리 써줘도 증거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니 이번에는 한 17명 최종 17명에 한 몇 명 중간에 이렇게 보여줘요 또. 잡으러 뭐 이렇게 가서 내가 이렇게 수집했는데 이렇게 보여도 주고 경찰 만나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한 17명 됐을 때는 찾아왔죠. 나중에 한참 그래서 자수가 인정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사건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 후에 제가 한 6월 그러니까 7, 8월에 내가 8월에요. 그러면 그때 이제 찾아갔을 때 수소문을 해서 접견을 이제 했을 때 무슨 전화로 지령을 받습니까? 그죠? 첫째, 저는 무슨 전화로 지령을 내립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되는 재판 진행 중에 더욱이 전화 지령한 사람들이 아시안게임 때, 인천 아시안게임 때 그 지금 나 압수수색도 당하고 이러이러 하고 있는데 저 심양에 뭐 부영사가 지령 내린 사람인데 전화했더니 우리 연락원을 또 보낼 테니까 아시안게임 때까지 계속 뭐 공작을 수행하고 계시오라고 했더니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간첩 혐의와 관련돼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제가 이제 검찰 이제 검사실 가서
접견하고 그때 뭐 저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그때는 또 뭐 공소보류 얘기도 있고 막 이렇게 그 다른 국선 변호사님 얘기하고 하니까 또 이제 그런 심경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소보류와 관련돼서 어쨌든 간첩 혐의로 나 하겠다라고 들어가줘야지라고는 했지만은 또 들어가면 15년 형 사는데 이렇게 자백해야 공소보류도 되고 아니면 또 재판 걸리면 집행유예 되는데 저는 사실은 다 믿지를 않으니까 다 뒤집자라고 지금 와 있는데 저에 대한 뭐 이렇게 안 좋은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결국은 검사들이나 뭐 경찰들도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에서 성과도 내야 되겠고 또 시작한 일이니까 나중에 뭐 그러니까 아마 계속 밀고 나왔겠죠. 또 내가 또 간첩이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근데 뻔히 알면서도 내가 이제 나중에 이걸 뒤집으면 어쩌냐 이런 생각 우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치소에 갇혀 있을 때 경찰들이 간첩 사건 때문에 처음으로 조사왔을 때예요. 그전에는 그냥 이게 뭐 위조 요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사받았지만 간첩 사건으로는 처음 조사였거든요. 그때 먼저 들어가지고 럭카와 CCTV 다 있는데 하기 전에 먼저 한 명이 먼저 들어와요. 그 제일 높은 뭐 대장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그런 말을 해요. 제대로 진술을 하면 너 공소보류로 우리가 뽑아주고 제대로 진술 안 하면 15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때 나 깜짝 놀랐어요. 난 간첩이 되면 그냥 한 2, 3년 살다가 보내주는 줄 알고 시작을 했던 건데 15년 살아야 된다니까 그 다음은 내가 이거 정말 누구도 몰랐구나. 15년은 못 살겠는 거예요. 15년 살면 어떡해. 부모님이 당장 그러신데 그래가지고 생각이 많아졌죠. 근데 그때 또 교도소에서 들은 소리는 민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붙으면 형도 길어지고 힘들어지고 엄청 불리하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도관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변이라고 하길래 처음부터 인상이 좋지 않았어요. 또 이상한 이상한 얘기네. 그래가지고 조국은 돌아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민변은 인상이 안 좋은 근데 거지. 민변에 대한 상식이 없잖아요. 저는 뭐 여기 감옥 같은데 오니까 민변이라고 있지 뭐 사회에서 민변에 잘 대한 모르시는 얘기를 거죠.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민변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냥 그 전에도 그 조사받기 전에도 집에 불구속으로 있을 때도 그 경찰청에 버스돼 있는 분들이 집에 와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 공소보류도 있고 김현희 사건을 계속 이야기해요. 김현희는 그 비행기 폭파하고 몇백 명 죽였지만 자기가 일부러 한 게 아니고 북에서 시켜서 했기 때문에 희생물이 아니냐. 우리는 전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지켜준다. 그래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우리도 네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이런 말도 계속 해줬고 감옥에 있을 때도 찾아와서는 네가 이제 감옥에서만 나가면 국정원에서 새 집도 주고 먹고 살게끔 다 해준다.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나는 뭐 먹고 살고 이런 건 둘째지만 기본 그 15년을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 그래서 간첩분만 인정하면 그 원정아나 이런 사건들 보니까 한 4년, 5년 이렇게 받은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건 이 나라에서 그 북에서 난파됐다고 남쪽에 간첩이라고 해서 5년을 살면 나는 여기 왔다가 가고 싶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했다면 한 2년, 3년 살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내가 추측을 한 거죠. 그게 혼자 결심하고 혼자 판단해야 했던 그 현실이 너무나도 암흑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현실을 몰랐어요.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럼 이제 1심이 끝나고 2심 지금 중인가요? 불구속. 1심에서는 그 자수도 인정되고 또 들어와서 북에 보내달라 이런 부분도 했어도 실형 2년이 나왔어요. 근데 2심에서 재판장은 한국 갈 방법이 없으니 그래서 돌려 못 보내준 이 정상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하면서 계속 이제 김건희 씨한테 요청한 거는 한국 생활 잘 적응해라. 방법이 없으니 잘 적응하고 뭐 제가 될 거는 연말에 뭐 좀 잘 적응하고 있으면 좀 연합장이라도 한번 받아봤으면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말 분단의 비극이 이게 사법부에서는 그러니까 방법이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을 해준 겁니다. 네. 그리고 다행히 검사도 상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검사가 1심 2년 나오고 항소를 안 했죠. 네.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고 안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집행유예 보호관찰이기 때문에 보호관찰관이 가끔 전화 오고 그다음에 신변 보호관들은 지금 기자회견 할 때만 되면 서울의 보안수사관들과 지금
지금 또 주소 옮기면 이제 거기 신변보관인데 지금 신변보관관들이 지금 옵니다. 기자회견장에도 오고. 그렇게 한 거 외에 또 이제 그 송환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 날로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했는데 그날 저녁으로 변호사님께서 병실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안타깝잖아요. 이게 지금 진술 조작 간첩인데 진술을 번복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재판 결과를 모니터링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구의 국선 변호사분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뭐 저한테 접견 가거나 이 상황도 많이 알려주셨고 또 2심 항소심은 사선으로 본인이 항소 사선인데 그리고 한 분 더 자기 동료 변호사까지 해서 두 분이 아주 열심히 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집행유예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했으면 또 뭐 무죄는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또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어쨌든 또 그렇게 해서 나오셔가지고 또 입원하셨다고 하기에 제가 뭐 최승호 PD님한테는 이런 얘기는 제가 계속 해오지 않습니까? 이거 조작입니다. 뭐 나왔다고 하니 한번 말이 안 되니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그때 또 다른 이제 사건에서 이제 거짓말 탐지기 속인 그 여성 간첩이라고 또 억울한 누명을 받은 분이 있는데 그분의 지인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탈북자인데. 그래서 저하고 신뢰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나 최 PD님이 뭔가 가면 또 반응이 어떨지 몰라서 탈북 여성분이신데 다른 사건에서 많이 그 도와주셨던 분하고 같이 세 분이 이제 병문안 갔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고 나오셨다길래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조금 제가 뉴스타파 보도 보면 조금 촬영하다가 이제 본인이 그때까지 마음의 문을 안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북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걸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저희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들레. 뭐 민들레라고 해도 되고 뭐 그렇죠. 민들레죠. 민들레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면서 또 한겨레 신문 허재영 기자 그리고 뭐 뉴스타파 진실을 얘기할 때는 보라매 공원에서 찍을 때는 뭐 저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있었던 얘기 저도 몰랐어요. 왜 저분은 도대체 간첩 이게 저한테는 접견 가면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한다 이 얘기만 했거든요. 지령이 없었고 뭐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심양영사관에는 가기 위해서 통화한 거지. 거기서 무슨 지령이 뭐 봉선화 뭐예요 이름에 전화해가지고 뭐 봉선화 뭐 얘기 한번 바꿔준다고 그렇게 했었나?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기관에다가 또 탄원도 하시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최근의 상황. 네,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변호사님 면회 오셨을 때까지도 저 마음을 열 수가 없었어요. 조금 정돈이 안 됐고 머리가. 그냥 차차 생각을 하면서 안 되겠다. 이제는 이러한 나 혼자서 허위 메고 이렇게 불법적인 거 절대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오직 합법적으로 이 땅에서 난 이제는 합법적으로 나서야 되겠다 생각하고 변호사님한테 좀 전적으로 부탁을 해야 되겠고 또 그 한겨레 신문에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7월 4일 날 한겨레 신문하고 뉴스타파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8월 3일 날 이게 정교인들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정교인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기자회견을 열게 되고 그 다음에 9월 7일인가 그때 그 족십자사인가요? 이산가족 신청. 네, 이산가족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당장 가지는 못해도 이산가족을 통해서라도 판문점에서 부모님 얼굴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0월 7일 날 또 그 유엔 뭐 최고 인권 대표선지 그 앞에서 또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지금도 그냥 이런 인권 단체들이랑 함께 힘을 하고 있어요. 거기 뭐 유엔 그 최고 인권 대표 사무소는 사람이 없거든요. 실무자가 없고 요란하게 이제 개소는 했는데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또 경찰들한테 사지가 던지고 그랬던. 근데 기자회견 하기 전에 방금 전인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올라가 봤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봐서 그 사진을 다 찍어 왔거든요. 짜고 내려와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는 뭐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그 허서문을 그냥 거기다 전달하겠다. 전달하겠다 하니까 일을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일을 보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고 쫙 경찰들이 한 20명 남게 쭉 줄을 섰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일을 안 본다면서 이거 왜 막는 거지? 왜 막는 거냐고. 우리 사람이 없으면 문에다가 붙여놓고 오겠다 하니까 막고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린 들어가겠다고 하고 뭐 어떠서 우린 허서문 전달할 때까지 안 가겠다 하고 앉아가지고 무조건 길을 열라. 우린 가겠다니까 막 경찰이 와서 막 사진을 둘러내치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참 하여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필요 없는데 난 참 이상했어요 그때. 그냥 올라가 보고 가게끔 하면 자연했을 건데 왜 그렇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했는지 참. 그래서 이제 그 공개적으로 송환을 요구하는 활동을 해오시고 이게 입장을 밝히시고 있는데, 뭐 정부 당국 그다음에 뭐 그 같이 보호하신다는 그 경찰관, 네. 보호관 이분이나 국정원 이런 데서 어떤 반응이나 이제 움직임, 입장 이런 게 있나요? 저한테 나타나게 뭐 하는 건 없고요. 그냥 신변보호관이 전화가 와가지고 정말 자기는 경찰이라는 직업이 정말 좋았고 참 자랑스럽고 했는데 지금처럼 힘들어가긴 처음이라고. 자기 사무실에 앉으면 그 위에서 서울경찰청 거기서 내려오는 전화만 받으려도 막 힘들어 죽겠다고. 계속 전화 오죠. 물 밑에서 움직이겠죠. 네, 그렇죠. 내 뒤에서 아마 저끼리 움직이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선생님 사안이 국제 이슈가 됐기 때문에 탄압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은 뭔가 흠집은 내야 되니까. 그리고 흠집 내기 위한 일종의 그 뭐 우리 김연희 선생님 보냈다라는 중국 쪽에서 김연희 선생님의 루트 탈북 루트를 알려줬다는 분도 기자회견도에도 오고 그분도 뭐 심양에 국정원 영사가 와서 여러 가지로 뭐 하고 해서 이런 정보를 국정원에서 체계적으로 지금 저희 움직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보안 경찰들도 하고. 10월 7일 날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후에 벌써 제가 어느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 신변보호관한테 말 안 했었는데 오후엔 경찰들이 병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말해주더라고요. 건강 상태 어떻고 검사 결과 어떻고 뭐 거치고 물어보더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제가 정말 속이 나쁘고 그래서 나 위내 수용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자리에서 금방 그럼 검사 안 해서 빨리 당장 오늘로 나가라고 병원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어제 경찰들이 왔었다고 그 말을 해요. 그래서 참 그래서 그날로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뭐 이 근처에도 계시겠구만요. 네, 그래 지금 뭐 페이스북도 하시고 저야 다 이제 못하게 하죠. 뭐 걱정되는 게 많죠. 뭐 근데 탄압할래도 이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문제로 탄압하는 거는 정말 국제적인 수치가 되기 때문에 물 밑에서 열심히들 지금 위에 정보 보고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현재 통일부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보도 자료도 아니고 그냥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기자의 질문에 그래서 아마 그 계기가 된 게 우리 그때가 8월 7일 기자회견했네. 8월 3일. 3일. 네. 3일 기자회견 때 외신에서 좀 많이 왔었고 그때 뉴욕 타임즈에 아마 보도되고 나서 뉴욕 타임즈 보도되면 한국에서 좀 이제 다 알고는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은 질의를 해봤는지 한번 그 즈음에서 통일부에서 약간 보호 동의서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게 자의적인 우사였다. 자의적 우사. 이렇게 밝힌 거예요. 근데 그 전적으로 자의적 우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CNN에서 한번 보도되고 나서 또 아니 북한에서 송환 촉구했을 때 또 그런 얘기가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통일부 쪽에 대변인한테 또 북한의 이런 송환 촉구에 대해서 입장을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런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게 그냥 현재 뭐 국제법이나 국내 법상으로도 이제 합법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순전히 그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린 문제인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서 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국민이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민이 북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 국적 상실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음. 현재로서 지금 남북 간의 특수한 관계로서 네.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 좀 인도주의적인 사안으로 보고 하면 쉬운 문제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한 전제라면 뭐 그래서 외국으로의 뭐 이게 뭐 망명의 난민 다시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탄압을 피해서 정치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또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북의 국민이시고 여기 잘못 왔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거는 어쨌든 강요에 의하고 회유에 의한 잘못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인정하고 그러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동포애적 관점에서 고향 남북 미래지향적으로 특수한 관계 속에서 정치적으로 풀면 굉장히 저는 간단한 문제라고 보내드리면 됩니다. 네. 뭐 복잡하게 법률적인 방법 뭐 이렇게 해서 뭐 마치 법을 뭐 새롭게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제도 개선에서 법률적인 문제에서 봐야 될 거는 탈북자를 지금같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맞냐는 거죠. 그죠? 북을 악마화해서 북의 인권을 저기 마치 같은 민족이 유엔의 북의 인권을 지옥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막 왜곡해 가면서 유엔에다가 고자질하는 그 증거로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기획 탈북시키고 유인하고 뭐 이렇게 해서 데려와 가지고 또 여기서 가둬가지고 가두지나 말면 좋잖아요. 자유를 찾아서 올 사람들을 가둬가지고 또 간첩 아닌가. 그래서 각종 또 대북 정보를 또 거기로부터 획득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지금 탈북자들에 대해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정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북에 대한 우월성을 끊임없이 입증하고 대북 또는 어떤 비난이라든가 적대 정책을 연장하는 가운데 지금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 내지 중합동신문센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이 체제로 데려올 거냐 데려와서 또 이분들을 여기서 군기 들게 해가지고 인권을 침해해가면서 나와가지고 저기 정착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을 상대로 뭐 정말 대북 비난 정말 돌격대로 이렇게 하거나 또는 한 번씩 간첩을 조사하고 지금 이 지금 분단 구조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행태를 계속 해야 되냐.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 또 중합동신문센터 이 제도 또는 탈북자들이 이렇게 지금 각종 뭐 이렇게 최초의 사례라고 하지만은 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죠? 범죄자들이 왔을 수도 있고 그렇죠. 북에서 법을 위반해가지고 북한 내부에서의 그런 잘못된 사람이나 어떤 사람들 그걸 가리지 않고 우리가 받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상적인 관계라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여기 와서 마치 환상,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뭐 돈을 벌 수 있고 쉽게 벌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사람들 이렇게 데려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시대는 끝을 내야죠. 지금 언제까지 지금 이렇게 할 건가. 뭐 아마 그런 부분들로 제가 민들레가 앞으로 법 제도 개선에 좀 앞장서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여권을 발부 안 하는 거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 안 가고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미국 그렇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김연희 스님 같은 경우에 뭐 여권 발급을 문제를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해서 그런 그 부분도 합법적인 방법의 하나로 저한테 자문을 했는데 제가 그건 절대 아니다. 이미 기자회견을 하고 실명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남북 간에 어떤 이런 좋은 사례를 인도주의적 사안에서 서로 남북 당국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좀 하고 너무 조급해 하실까 봐서 어머님 지금 건강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또 뭐 어머님 아버님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기다리고 계시죠. 칠순 잔치도 아버님 못했다 그러고 이렇게 칠춘 잔치신 거죠? 네, 칠순. 진갑이 뭐 칠순인지 진갑, 맞아요? 네. 네. 올해 12월 달. 네. 네. 그 전에 가셔야 되겠네.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가 어쨌든 이산가족 상봉 계기를 맞춰서 저희가 좀 더 인권단체 또는
종교 단체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야말로 이제 어떤 뭐 북쪽에서 송환 요구도 있지만 남쪽에서도 뭐 어떤 보수, 진보 이런 부분 상관없이 인도주의적 문제로 그렇죠. 동포애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좀 송환 운동을 좀 해보려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즈음에서 한번 여러 단체들이 한번 송환 촉구도 하고 우선 국내적으로 풀려고 합니다. 이게 뭐 지금 이미 국제적으로 CNN 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알려졌지만은 국내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하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송환을 운동을 지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간첩죄 유죄 판결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남북이 체제 대결하는데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여기 오면 보내줄 줄 알고 왔냐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뭐 오해 비난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 남북관계에는 선례가 있어요. 약간 이제 뭐 경우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비전한 장교수 분들이 그 2000년 9월달에 대규모로 송환된 것도 있고 이모 선생 송환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는 인도주의적 적십자 간에 네, 그렇게 네. 하는 것이 그렇죠. 아주 남북 관계에 좀 새로운 지평을 다시금 그렇죠. 이제 우리 이전에 뭐 이렇게 어느 국민을 왜 그죠? 어떻게 보면 북쪽 입장에서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강제 억류를 하고 이거 좀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라 이게 지금 분단의 비극이라는 거는 뭐 한도 끝도 뭐 없이 지금까지 쌓였던 얘기인데 그걸 문제는 좋게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푸느냐. 쉽잖아요. 쉽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집으로 가시는 거죠. 집으로 가는 겁니다. 뭐 복잡한 뭐 법 논리가 필요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방송 입장에서는 이게 보여지는 게 있거든요. 지금 뭐 북한 인권법 뭐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고 유엔에 가가지고 북한 인권 얘기하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게 좀 다른 그거와는 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될 것에 대한 우려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선례가 되면 혹시나 탈북하신 분 중에 나도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이 생길 수가 있을 그런 것이다. 부분은 현재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죠? 고향 돌아가고 싶은 거는 뭐 어떤 사연으로 고향을 떠나든 뭐 북이라고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남쪽 사람들도 외국에 가고 하면 향수병이 있는 거고 고향 돌아가고 싶죠. 네. 그거에 이유를 달리 붙일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뭐 정말 북에 돌아가서 북에 뭐 관련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런 게 솔직히 다 처벌받는다는 거 아니고 여기 왔다라는 거 알면 뭐 또 거기 가족까지 다 어떻게 됐다 이런 식의 좀 공안적인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이산가족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산가족 됐기 때문에 뭐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해결하거나 또는 이제 더 동포애적인 관점이 생기면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여기 지금 자본주의 환상 가지고 왔다고 해서 자살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서 탈남하는 탈북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 그 공안적인 냉전적인 시각보다는 고향에 돌아가서 거기 가서 살 분들은 살고자 하는 분들은 또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남북 사이에 한번 노력해도 그런 일은 뭐 먼 미래에 하여튼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저는 당연히 미래에 그런 서로 남북 간의 협의가 필요한 시기가 오리라고 봅니다. 예.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계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마무리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한 4년 더 네. 계셨잖아요. 근데 남북 관계가 막 굉장히 뭐 심각하게 갔다가도 뭐 또 합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걸 다 보셨을 텐데 특히 남쪽에서 북쪽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언론 보도, 정부가 북에 대한 입장들을 이제 하시는 거 보시면서 대표적으로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입장으로 보셨는지. 제가 평양에서 한 42년 살고 여기서 한 4년을 살았네요. 평양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남조선 하게 되면 하지만 우리나라 동포, 내 나라, 내 민족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정말 컸어요. 거기서 TV에서도 뭐 남쪽에 대해서 그렇게 헐뜯고 이런 말은 정말 없었어요. 정말 어떤 뭐 특수하게 무슨 뭐 국제 무대나 어디 나가서 우리 북에 대해서 헐뜯고 했으면 그러지 말고 하여튼 이런 말은 했어도, 근데 여기 오니까 단 하루도 북에 대해서 씹지 않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한에서도 매일과 같이 정부나 모든 부분에서 통일을 한결같이 외치고 있어요. 통일 하고 있어요. 근데 대체 이 사람들이 바라는 통일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언론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들은 게 뭐냐면 북의 현실에 대한 거를 거짓말로 왜곡하고 좀 비방 중상으로 일관하고 있고, 그게 너무나도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리고 8.25 계기로 해서 지금 남북관계가 좋은 방면으로 개선하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 언론이라 하게 되면 정말 진정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 통일을 위해서 언론이 할 수 있는 자기 책임감과 역할을 다하는 게 기본 정말 정직한 언론인이 아닐까. 통일하게 되면 서로 평화적으로 서로가 상대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면서 서로 결호하고, 이게 통일로 가는 길이 아닐까. 서로를 씹고 서로를 딱 내가 붕괴돼야 되고 내가 죽어야만 통일될 수 있다. 이거는 진정한 통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통일이 난 진짜 진정으로 어떤 통일인지 의심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정말 진정한 통일을 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북에 대해서 25년 전에 그때 권한의 행군, 그 세계 제일 최악의 경제적 고립을 당했던 그 권한의 행군 시기 그 사실 가지고 아직까지도 우려먹고 있는데, 현재 북의 현실에 대한 걸 정확히 좀 남한 사람들이 알게끔 정확한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너무 날조되고 왜곡된 이런 사실들이 이젠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오지간한 해야지. 참 안타까워요. 언론을 보게 되면. 자, 이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민들레 후원 회원 말고 지금 이 송환 관련한 어떤 계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환 관련해서는 송환을 추진하는 모임을 좀 계속 확대해 가면서 좀 송환 운동을 기구가 구성되는 거예요? 예, 기구도 구성을 하고 해서 좀 확산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남북 이산가족 계획인 모임에서부터 인권단체, 종교단체부터 이렇게 해서 또 남북 축구대회 하면 또 민주노총, 한국노총까지 또 좀 도움을 요청드리고, 하여튼 남북관계 좋아지는 계기가 생기면 여러 통일운동 각종 교류 단체들에게도 좀 송환 운동에 좀 같이 함께 해주실 것을 좀 호소하고, 보내드릴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우리 얼마나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서글픈 현실인지, 분단의 비극이 얼마나 정말 심각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야 이게 앞으로 통일로 가는 길로 빨리빨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과 단체가 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지금 정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뭐 따로 차후에 개인과 단체. 개인이 마음을 모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모아주는 것. 단체는 이제 저희가 체계적으로 이제 되면 처음에는 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또는 통일부의 송환을 촉구하는 뭐 1인 시위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또 국제적으로 많이 계속하면 국제적인 연대 차원에서도 활동도 좀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 사안이 남북 당국의 어떤 관계 개선 차원에서 풀어지기를 바라고, 이게 이 문제가 국제사회 이슈됐다 해서 또 외부에 막 그 문제는 송환은 안 되면서 그냥 그 남쪽의 부끄러운 인권 문제로만 이렇게 또 되는 것도 또 남북 관계에서는 좀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로지 잘 해결되는 방향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해결되는. 그리고 빨리 어머님 살아 계실 때 빨리 해결되는 게 지금 일단 첫 번째 과제고, 그걸 위해서 좀 우리 인식을 바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많은 경우에 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민입니다. 이 한겨레 신문에 사진과 이름을 냈을 때 여기 극우 보세력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조차도 지금 북에 대해서 더 혐오와 증오 기반한 댓글들을 쏟아내는 거 보고 우리가 좀 아직까지 화해하는 마음, 그죠? 또 북한을 정확히
인식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훈련이 필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계기가 김연희 선생님 송환 문제로 좀 남북 관계가 급격히 좀 화해 그리고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김연희 선생님 이제 마지막 그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정부 당국, 한국 당국에다가 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셨을 텐데 한국 당국에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북에 있는 가족분들한테 또 북측 정부, 북측 당국에 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방송을 보게 되실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9월 24일인가 그때 CNN을 통해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남편하고 딸을 봤어요. 동영상으로. 그때 딸이 울면서 말합니다. 왜 엄마는 돌아오지 못하냐고. 우린 왜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냐고. 당신들에게도 부모가 있냐고. 자식이 있냐고.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냐고. 저 이 나라 남조선 당국에다가 저도 똑같이 묻고 싶어요. 진짜 부모 자식 가진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라면 나와 똑같이 동피 가진 인간이 사는 세상이라면 여기 뭔 법이 필요하고 뭔 사상이 필요합니까? 부모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족의 품에서 살겠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이걸 막는다는 거는 그야말로 진짜 반인권이고 반인륜이고 반인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는 건 전체도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절대 국가는 부모 자식 천륜을 끊어서는 안 돼요. 그게 어떤 나라든 어떤 사상과 체제가 있든. 그래서 남한 정부에 정말 허소하고 싶습니다. 진짜 부모 자식 가진 인간이라면 자식을 둔 부모라면 제발 나를 내 부모님 앞에 부모님 생전에 계실 때 얼굴 한번 보여줄 수 있게 내 사랑하는 딸 좀 안을 수 있게 고향으로 좀 보내달라고 허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는 나 때문에 너무 힘들게 해서 오랜 시간 너무 힘들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하지만 꼭 돌아갈 거라는 거 부모님 살아계실 때 꼭 갈 거니까 내가 돌아갈 때까지 꼭 살아계셔줘서 기다려달라는 거 이거 정말 부탁하고 싶고요. 우리 저국에다가는 그냥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잘못을 알고 죄송하지만 감옥에서 온몸을 새술로 꽁꽁 묶이고 구두발에 채우고 밟히고 하루에 한 줌씩 머리카락을 뽑히면서도 정말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내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꼭 달아갈 거며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라도 내 조국에 묻힐 거라는 거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 7순위 12월 20날 20일이지. 진갑하신다고 하네요. 예. 그 전에 꼭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저희도 그 이전에 돌아가야죠. 되도록 네. 빨리 돌아가셔야 네, 되고. 네. 하루라도 빨리. 네. 예. 그래서 저희도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저희도 응원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